오늘은 질문부터 나갈 건데요. 자, 18페이지 봐주시고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보통 우리 비문학 여태까지 풀 때는 인문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데 사회 경제 이 파트가 좀 어렵다라고 느꼈을 것 같은데 이 지문은 지금 2019년 지문이죠. 뭐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되게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 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해를 하고 보면은 크게 어려운 지문은 아닌데 처음 봤을 때는 어렵게 좀 느껴질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일단 보시면 문제가 윗글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기억을 이해했다든지 기억 그러면 우리 읽을 때 요소 명제가 뭔지는 좀 잘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또 윗글을 참고하여 임의의 두 명제하고 진리표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다 진리표에 관련된 문제니까 지문을 다 읽고 진리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첫 번째 지문부터 보시면 첫 문단. 자, 비트겐슈타인은 그럼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철학의 관심사가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아닌 사람이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그럼 일단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정신이나 이성에 관심을 가졌던 종래의 철학이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이 나오면서 종래 철학은 어떻다?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관가했다고 지적하고 종래 철학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새로운 철학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걸 주장한다? 종래 철학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자, 이제 얘가 말할 것은 새로운 철학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새로운 철학은 뭐다?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의 지적과 새로운 철학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어지는 내용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한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기 시작해야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철학 얘기가 나왔고 이를 위해 비트겐슈타인은 먼저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분명히 했다. 자, 그럼 얘는 뭐 했다? 자,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분명히 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에 의하면 자, 이제 어떻게 관계를 명확하게 할 거냐? 자, 명제는 사실과 대응한다. 대응한다는 게 뭐예요? 대응한다는 게 뭐니? 짝을 이룬다. 명제 하나에 사실 하나가 짝꿍인 거야. 같이 다닌다. 이 얘기야. 자, 대응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명제와 사실을, 명제한테는 사실이 있으니까 이걸 비교해서 명제가 사실과 일치 딱 맞으면 참,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봤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고 있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명제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사실과 비교할 때 사실과 일치하기 때문에 참이 된다. 반면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돈다는 명제는 사실과 비교할 때 거짓이 된다. 이처럼 나오면 지금까지 설명한 거 다시 요약하자면 비트겐슈타인은 뭐라고 주장했어? 하나의 명제는 하나의 사실과 대응한다고 했고요. 짝꿍이 있을 거고 또 이 명제가 사실과 맞으면 참이고 맞지 않으면 거짓이다 라고 했죠. 참 또는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계속 그 예를 이어서 갑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와 같은 명제도 하나의 사실에 대응하는 것일까? 자, 여기서는 두 개가 나오죠. 비트겐슈타인은 진리 함수 이론을 통해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는 자, 어떻게 해결했어? 어떤 명제는 그 안에 좀 더 단순한 형태의 명제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 뭐를 만들어요?
바로 명제와 사실관계에 있어 논리적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뭐다? 얘가 요소명제라는 걸로 만들어 준 거야. 우리 이따 요소명제 문제 풀어야 되니까 요소명제는 잘 봐두세요. 자, 라는 언어 단위를 도입하였다. 그에 따르면 요소명제는, 자, 요소명제는 어떤 애다? 바로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최소의 언어 단위입니다. 첫 번째. 자, 그리고 최소의 사실 단위라고 부를 수 있는 원자 사실에 대응하는 녀석이 바로 요소 명제예요. 두 번째. 자, 그래서 그는 요소 명제가 원자 사실과 일치하면 참이라는 진리값을,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진리값을 갖는다고 보았으며, 명제의 진리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진리 가능성이라고 불렀다. 자, 그래서 명제의 진리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진리 가능성이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복합 명제 안에는 요소 명제가 있고, 요소 명제는 원자 사실과 대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참이다, 거짓을 나누는데 얘를 진리 가능성이라고 부른다. 그에 의하면 요소 명제의 진리 가능성은 언제나 참과 거짓 두 개가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소 명제의 진리 가능성은 참, 거짓 두 개. 이게 얘의 특징이죠. 세 번째. 자, 또한 그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요소 명제들로 구성된 명제를 복합 명제라고 불렀는데, 자,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요소 명제들로 구성된 명제가 복합 명제다. 복합 명제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 명제는 각각 하나의 원자 사실과 대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진리값을 조합한 모든 경우의 수가 복합 명제의 진리 가능성이 된다고 보았다. 결국 복합 명제가 몇 개의 요소 명제들로 이루어지냐에 따라, 자, 어떻게 본다? 요소 명제 수를 n이라고 보면 복합 명제의 진리 가능성은 2n개가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 어떤 명제는 하나의 사실과 대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명제 안에 작은 요소 명제들을 갖추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을 복합 명제라고 불렀어. 복합 명제. 복합 명제는 어떻게 생겼냐면 작은 요소 명제들로 이루어져 있어. 자, 그리고 이 요소 명제도 다시 요소 명제. 자, 이거는 한 개일 수도 있고, 요소 명제는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어. 그걸 복합 명제라고 하죠.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요소 명제를 가지고 있는 걸 복합 명제라고 부르는데, 각각의 요소 명제는 대응하는 원자 사실이라는 애들이 있어. 각각이 대응할 거야. 이때 얘네 둘 사이가 맞으면 참이고 true, 아니면 false, 가짜야, 거짓이야. 똑같아. 여기도 참이면 T, 아니면 F, 참, 거짓으로 나눌 수 있어. 자, 그러면 하나의 요소 명제당 가능성은 두 개씩이니까 일단 두 개죠. 두 개. 그래서 요소 명제가 몇 개냐에 따라서 2n개의 진리 가능성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 복합 명제는 요소 명제를 두 개 이상 가지고 있고 얘는 무조건 사실이 결합되는데 이 사실이랑 봤을 때 참이냐 거짓이냐 두 개밖에 안 가지니까 2n개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비투스타인은 복합 명제의 진리값은 복합 명제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 명제들의 진리값에 대한 진리 연산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자, 진리 연산으로 진리값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진리 연산은요. 요소 명제들로부터 진리 함수가 만들어져 나오는 방법이고요. 진리 연산의 이 결과는 복합 명제가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조건을 말해주는 진리 조건이 된다. 자, 복잡해 보이지만 바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복합 명제의 경우에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요소 명제 T와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요소 명제 Q가, 그러니까 요소 명제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복합 명제인데, 그리고 and에 의해 결합되어 있으므로 이 복합 명제는 P와 Q의 진리값에 대해 그리고라는 진리 연산이 적용돼.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그리고가, 이거 이렇게 하지 말자. 자, 그리고가 뭐예요? 그리고가 진리 연산이고, 이게 적용된 진리 함수가 이 모양인 겁니다. 이 기호에 대해서 몰라도 상관없어요. 얘의 기호 자체가 그리고 and를 뜻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P, Q 빼고 요것만 주면 얘가 진리 연산이고, P 그리고 Q 이렇게 써놓으면 요 전체가 진리 함수로 표현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진리 함수 P 그리고 Q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가 참이고 and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도 참일 때, 그러니까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일 때에만 참이야.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참이 아닌 애가 나오면 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니까. 자, 이 함수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다 이 얘기야. 자, 참이 될 때만 어디 갔어? 그 값이 진리값이 참이 된다. 이를 비트겐슈타인이 구하는 진리표로 만들면 표와 같이 됩니다. 이 표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복합 명제를 진리표로 만들었을 때, 자, 진리 조건에 T와 F가 함께 표기되는 명제, 즉 사실과 비교함으로써 자, 뭐한다?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 얘를 뭐라고 부를 거야? 의미 있는 명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는 의미 있는 명제가 바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자, 이걸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반면에 자, 반대로 나옵니다. 그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에 포함되는 명제로, 자, 이번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에 포함되는 명제예요. 좀 구분할 수 있게 다른 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뭐가 나왔냐면 무의미한 명제와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제시했습니다. 무의미한 명제는 그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이 없어서, 자, 그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이 없어서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없는 명제. 그리고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그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은 없지만 언제나 참이거나 언제나 거짓인 명제. 만약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진리표로 만든다면, 자,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어떻게 된다? 그 진리 조건은 언제나 모두 참이거나 모두 거짓으로 표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는데 다 참, 다 거짓 이렇게 나오면 뭐다? 의미를 결여한 명제다 얘기야. 이는 함수 연산의 결과와 상관없는 표기다. 결국 비트겐슈타인은 진리함수 이론을 통해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자, 이론을 통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에는 참 또는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명제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자, 지금 이 마지막 문단이 우리 이따 문제 풀 진리표랑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주의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33번까지 잠시 시간 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9번부터 한번 맞춰볼게요. 자, 29번 문제는 굉장히 쉬웠을 거야. 자, 우리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나왔니?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관점, 비트겐슈타인의
새로운 철학.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새로운 철학이라는 건 뭐다? 일단 명제와 사실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했어. 답은 몇 번이 돼요? 4번이죠.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밝히면서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을 자 예를 들면서 계속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돈다. 자 이것에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0번으로 넘어가 보면 자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A 자 A가 뭐였어요? 바로 요소 명제입니다. 자 우리 요소 명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언어 단위로서 2개 이상의 요소 명제가 결합해서 복합 명제를 만들 수 있고 원자 사실과 일치하면 참,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 이렇게 진리값이 정해지죠. 요소 명제 진리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언제나 참 또는 거짓 2개밖에 없고요. 5번입니다. 자, 요소 명제는 무의미한 명제를 의미를 결여한 명제와 구분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요소 명제라고 하면은 이 무의미한 것과 의미를 결여한 걸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자, 무의미한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 불가.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항상 참이나 항상 거짓처럼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자, 이거기 때문에 요소 명제와는 관련이 없죠. 자, 내려갑니다. 자, 지금 아래에 진리표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연산 기호는 몰라도 상관없지만 얘는 또는이야, 또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참이면 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함의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냥 if 만약 뭐뭐면 어떻게 된다. 뭐 조건이나 또는 뭐 함의라고도 합니다. 자, P면 Q일 때 이 P가 된다. 요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고 자, 진리표를 봤더니 P와 Q가 나왔는데 자, 또는이죠. 자,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 나오고요. 얘는 거짓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과가 진리값이 참 또는 거짓이 다 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자, 의미 있는 명제죠. 자, 그런데 오른쪽을 봤더니 뭐가 나와요? 진리표 참 거짓 막 나오고 있는데 결론은 뭐가 됐든 다 참이래. 다 참이 나온다. 이건 뭐다? 의미를 결여한 명제죠. 우리 마지막 부분에 있었어요. 우리 아까 색깔 다르게 하면서 밑줄 했었죠? 자, 그래서 얘는 의미를 결여한 명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1번.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진리표 1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진리 연산의 결과인 진리 조건은 자, 그럼 우리 여기입니다. 여기 TTTF야. 자, TTTF야. 맞네. 자, 복합 명제의 진리값이 F일 때는 P와 Q에 대응하는 원자 사실이 없는 경우야. 자, 지금 진리값이 F일 때는 자, 지금 P와 Q에 대응하는 원자 사실이 없는 건 뭐라고 그랬니? 얘는 무의미한 명제를 뜻해요. 하지만 얘는 어때? 자, 참이나 거짓이 나오고 있죠? 자, 얘는 무의미한 명제가 아니라 의미 있는 명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T와 F가 함께 표기된 의미 있는 명제다. P와 Q의 진리 가능성이 TT, 참, 거짓 참, 거짓일 때 자, 이 진리값은 참이다. 자, 우리 아까 참 있었던 것만 보시면 되고 자, 복합 명제를 구성하는 요소 명제가 하나 더 추가되면 자, 우리 항상 참 또는 거짓이기 때문에 두 개에다가 n이 뭐예요? n이 요소 명제의 개수가 되죠. 자, 그래서 하나 더 추가되면 2의 세제곱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32번으로 가볼까요? 자,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진리표 1과 진리표 2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우리 아까 진리표 1은 의미 있는 명제고 자, 진리표 2는 의미를 결여한 명제라고 했죠? 자, 그래서 답은 바로 나옵니다. 2번이에요. 자, 네, 33번. 윗글을 이해한 학생이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 자, 보기를 봤더니 이데아란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물의 본질적인 원형. 그럼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뭐야? 이데아는 자, 이걸 다시 뭐죠? 왜 꺼졌지? 아, 됐죠? 자, 이데아는
육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통찰되는 사물의 순수하고 완전된 형태라고 했어. 자, 그럼 이거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왜? 이 대화는 우리가 관찰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느끼거나 볼 수가 없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사실과 일치하지, 사실이 없네? 대응하는 사실 자체가 없네? 라는 거예요. 답이 5번이 됩니다. A는 대응하는 사실이 없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어서 무의미한 명제다. 자, 그러면 시간이 애매하니까 잠시 쉬었다가 바로 사회 지문으로 갈게요. 우리 사회 지문 70페이지 볼게요. 시간을 13분이나 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얘가 문제가 5문제나 있기 때문에 5문제라서 13분을 주고 있습니다. 지문 자체가 엄청 어려운 지문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앞부분에 우리에게 익숙한 사례를 먼저 들어주면서 흥미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 2002년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우리나라가 폴란드를 이기고 사상 처음 1승을 거두죠. 우리 월드컵에서 한 번 1승 올려본 적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 그러니까 이때 비더 레즈라고 새겨진 티셔츠 수요가 폭발했다. 이거 다 얘기 들어봤죠? 2002 월드컵 때 붉은 악마다 해가지고 빨간색 비더 레즈라고 쓰여진 그 티셔츠가 있는데 이걸 다 입고 길에 나가서 막 길거리 응원하고 막 술집에 다 이거 입은 사람들로 막 난리 나고 막 모르는 사람끼리 막 하이타이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야. 이런 얘기 들어봤어? TV에서 많이 봤죠? 자, 이때 그러니까 이 티셔츠는 거리 응원할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를 펼칠 때 응원하는 거야. 원래는 우리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데 와 뭔가 하겠다. 우리 막 32강 가고 16강 가고 막 가겠다 라는 기대감에 이게 폭발적으로 팔리는 거야. 자, 근데 하지만 이거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었거든? 근데 문제 뭐게? 실제 월드컵 기간 동안 불티나게 팔린 티셔츠로 수익을 본 업체는 모조품, 그러니까 짝퉁 판매하는 업체나 이것을 제조하는 공장 있지, 공장. 이 업체였다. 그러니까 짝퉁을 팔거나 아니면 찍어내는 공장, 얘네들만 수익을 받지 오히려 정품을 생산해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스포츠 브랜드 업체는 수익을 내지 못했다. 자, 왜 못 냈을까? 이거 이따가 봐야 되고요. 실제로 많은 브랜드 업체들은 월드컵 이후 수요가 폭락해 팔지 못한 재고로 난처했다. 자, 그럼 그 이유. 자, 수익을 내지 못한 이유. 자, 브랜드 업체들이 이것 이후에 팔지 못한 재고로 난처했던 이유. 왜? 라고 했으니까 뒤에 이어질 내용은 자, 이렇게 많이 팔렸고 불티나게 팔렸지만 실제로는 뭐 때문에? 그 뒤에는 수요가 폭락해요.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이 티셔츠는 2002 월드컵 응원할 때 특히 우리 팀이 경기를 해야만 이 티를 입고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끝나면 이 티셔츠 입을 일이 없죠. 그래서 어때? 재고가 쌓여. 왜 그랬을까? 자, 간단한 문제 같지만 그 이유가 아래에 나옵니다. 이 현상은 요즘 경영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공급 사슬망 관리의 핵심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례다. 그럼 이번에 나올 내용은 요즘 경영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공급 사슬망 관리의 핵심을 알려주는 사례. 핵심 사례다. 공급 사슬망이란 공급 사슬망의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품의 흐름이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고 이들의 상관관계 또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흐름이 그러니까 공장에서 그 다음 도매업자, 소매업자, 그리고 결국 소비자에게 가기까지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야. 자, 이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를 우선 이해해야 한다. 그럼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는 또 뭐냐? 자, 예를 들면요. 아기 기저귀라는 상품을 예로 들어보면
상품 특성상 소비자의 수요는 일정한데 소매점 및 도매점 주문 수요는 들쑥날쑥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비자 수요가 일정하더라도 소매점 및 도매점의 주문 수요가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이러한 주문의 변동폭은 최종 소비자, 소매점, 도매점, 제조업체, 원자재 공급체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합니다. 공급 사슬망에서 이와 같이 수요 변동폭이 확대되는 현상을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라고 한다. 바로 채찍 효과의 뜻이 나왔고요. 이는 채찍을 휘두를 때 손잡이 부분을 작게 싹 흔들어도 이 파동이 끝으로 갈수록 커지는 현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런 변동폭은 유통업체나 제조업체 모두 반길 만한 사항이 아니다. 그쵸? 왜? 차이가 크게 벌어지니까. 여기는 살짝 흔들었는데 뒤에 가서 커지니까. 왜냐하면 늘 수요가 일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생산이나 마케팅의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여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바로 늘 수요가 일정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변동폭이 크면 어때요?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워지죠. 그렇다면 이런 채찍 효과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수요의 왜곡이다. 소비자의 수요가 갑자기 늘면 소매점은 앞으로 수요 증가를 기대하는 심리로 기존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을 도매점에 주문하게 된다. 그리고 도매점도 같은 이유로 소매점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을 제조업체에 주문한다. 즉,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더 심하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수요가 왜곡된 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하게 수요가 왜곡되는데, 근데 왜 벌어져? 이런 왜곡 현상은 언제? 공급자가 시장에서 제한적일 때 더 크게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회사가 걔밖에 없어. 그러면 더 이 효과가, 이 채찍 요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해요. 왜? 뒤에 바로 나옵니다. 공급자가 한정적인 상황에서는 더 많은 양을 주문해야 제품을 공급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티셔츠를 공급하는 제조업체에서 물량이 한정돼 있으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문하는 도매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많은 양을 주문하는 애한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자꾸 더 많이 주문한단 말이야. 결국 물건을 공급받기 위해서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더 많은 주문을 해 공급을 보장받으려 한다. 결국 수요의 왜곡이 발생한다. 왜 일어나는지 첫 번째가 나왔죠.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수요가 왜곡되는데, 특히 제한적일 때일수록 내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이 주문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채찍 효과가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대량 주문 방식을 요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죠. 소비자는 한 개, 두 개밖에 안 사는데 소매점은 10개, 20개 사야 되고 도매점은 한 박스, 두 박스 이상 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많이 주문해야 돼. 예를 들면 소비자는 소매점에서 물건을 한두 개 단위로 구입하지만 소매점은 도매상에서 물건을 박스 단위로 주문한다. 그리고 다시 도매점은 제조업체 트럭 단위로 주문을 한다. 이처럼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기본 주문 단위가 커진다. 그런데 이렇게 주문 단위가 커질수록, 문제는 이거죠. 주문 단위가 커질수록 재고량은 증가하고 재고량이 점점 더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미 쌓여 있으니까 인기가 떨어졌다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채찍 효과의 세 번째 원인은
주문 발주에서 도착까지의 발주 실행 시간에 의한 시차 때문이다. 자, 물건을 주문했다고 바로 물건이 도착하지 않는다. 물건을 처리하고 물류가 이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각 공급 사슬망 주체의 발주 실행 시간이 저마다 다르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소매점이 도매점으로 주문을 했을 때 물건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 4일 정도라면 도매점이 제조업체에 주문을 했을 때 물건을 받기까지는 몇 주 정도가 걸릴 수도 있다. 즉, 이것도 문제죠.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물류 이동 시간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발주 실행 시간이 길어지면 주문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이는 재고량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일어나는지 세 가지를 봤고요. 공급 사슬망에서 채찍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재고는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바로 채찍 효과로 인한 재고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재고를 쌓아둘 공간을 마련하거나 재고를 손상 없이 관리하는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고만 있어도 비용이 들어요. 그러므로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공급 사슬망에서 각 주체들 간의 수요와 공급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재고를 줄여야 한다. 자,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어려운 지문은 아니죠? 좀 시간을 조금만 줄게요. 34번까지 풀어주세요. 자, 우리 30번 볼게요. 30번 보시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윗글은 뭐에 대해서? 채찍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자, 채찍 효과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자, 이거 바로 피더 레즈 티셔츠를 예로 들면서 이거 이렇게 많이 팔렸는데 오히려 얘네들은 이득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죠? 자, 그 이유, 원인을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3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주문 변동폭은 수요자에서 멀어져서 원자재 공급업체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자, 소비자의 수요가 일정하더라도 조금 늘어나면 소매상이 아이코 좀 더 팔리려나? 더 많이 주문하고 그 다음도 더 많이 주문하고 그 다음 더 많이 주문하고 자, 수요가 일정하더라도 채찍 효과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됐고요. 자, 이렇게 주문 변동폭이 크면 유통업체나 제조업체나 계획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겠고요. 자, 기본 주문 단위가 커질수록 당연히 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또 바로 물건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요.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원인 세 번째에 나왔었죠. 자, 32번 문제로 가보면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의 원인이라고 했어. 자, 우리 기억이 뭐였어요? 자, 얘네들은 수익을 내지 못했다. 바로 뭐 때문에? 바로 공급 사슬망 관리 안에 채찍 효과라는 것 때문에. 자, 그러면 채찍 효과의 원인 세 가지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자, 가장 적절한 거. 자,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지 못했죠. 재고량이 너무 늘었을 겁니다. 공급 사슬망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공급 사슬망 안에 있는 채찍 효과 때문이고요. 자, 언제 일어난다고 채찍 효과가? 공급자가 제한적일 때 더 잘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또 수익보다 재고 관리 비용이 적었다 아니죠. 재고가 늘면 늘수록 재고 관리 비용은 늘어나게 되고 발주 실행 시간이 물건을 공급받기에 짧았다 아니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재고량이 늘어난다 라고 했어요. 자, 33번. 윗글과 보기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어떤 게 나오고 있냐면 공급 사슬망에서 재고는 한쪽에서 발생된 불확실성의 충격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기능, 바로 재고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재고의 긍정적 기능. 그러니까 우리 이 글에서는 뭐 나왔는데 재고가 쌓이면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그래서 채택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힘들다. 얘네들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하지만 재고에는 부정적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 기능도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 3번입니다. 자, 바로 공급자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가까울수록 아니죠.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주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3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협력, 공급, 기획, 예측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건 서로 물량을 수요 예측하면서 조정해 나가는 프로세스래. 자, 그래서 A전자와 B통신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판매, 재고, 생산 계획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고요. 자, 그리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면서 재고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재고량도 늘어나지 않고 과잉 주문도 안 하고 잘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자, 지금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몇 번이에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역시 인문하고 사회에 나갔던 것 다음 뒤에 지문을 과제로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검사는 다음 주에 할게요.